고생했다. 나에게 오늘 가장 큰 기쁨을 준 준혁이. 아, 준혁이는 토요일 반인데 오늘부터 일요일 반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뿅 나타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우리 반의 정통. 원래 처음 들어오면 다들 인사하잖아. 모두들 다 쳐다보세요. 준혁이를 향해 일제 쳐다보고, 자, 동시에 인사하세요. 손으로 안녕 해주세요. 시작. 안녕. 준혁 모두에게 인사해 빨리. 이렇게 안녕. 뻥이야, 우리에게 그런 전통은 없어요. 해설할게요. 여러분 표정 좀 푸세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가끔 저 바닥 보면서 수업하거나 여기 벽 보면서 수업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중3 역시 무섭다. 아이고, 초등학교 애들이 좋네요. 여러분 3학년 1단원 질문부터 받읍시다. 그만 가려라. 3학년 1단원 질문하세요. 첫 페이지 질문. 네? 4번 문제 잘못 읽었지? 첫 번째 페이지 질문. 1번 또. 3번 또.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또. 6번 괜찮아? 너 그만 가려. 왜 자꾸 가려? 방송 사고 그만 내. 세 번째 페이지 질문. 9번? 10번? 11번? 네 번째 페이지 질문. 다요? 몇 번? 15번. 다 해야 되는 거 맞아? 잠깐만. 3-3 질문하세요. 첫 번째 페이지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네 번째 페이지 질문. 네. 1부터 해설할게요. 자, 잠깐만. 주간평가 안 했지. 얘들아 1번 먼저 보면은 화학변화, 물리변화랑 화학변화 두 개가 있는데 화학변화 자체의 특징 선생님이 팁을 알려줬었거든. 기체가 생성되거나 뭐 또 맛이랑 색깔, 냄새가 변화하는 것들은 보통 화학변화의 예시라고 했어요. 자, 근데 화학변화, 그리고 우리 화학변화는 식을 우리가 아예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크게 식 변화하는 것들을 배웠었는데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어. 그래서 화학식을 아예 쓰는 거를 배웠잖아. 화학식을 쓰면서 여기 규칙이 있었지. 여기에 있는 반응물이랑 이쪽에 있는 것들은 생성물이야. 생성물 화학식을 쓸 때 여기 있는 원소, 원자, 원소라고 할게. 원소는 종류니까 원소 종류랑 생성물의 원소 종류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원소의 개수도 변하면 안 되지.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있었는데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한번 해보자. 과산화수소의 분해. 뭐 H2O2가 열 분해를 한다. 열을 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물이 나오고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게 생성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 풀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때 여기 수소가 모두 4개 있고 산소가 모두 4개 있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생성물에서는 수소가 4개 있고 산소가 4개 있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거 제대로 된 반응식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지. 자, 이럴 때 원자의 수 맞는지 변하지 않는지 체크를 했죠. 원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는지 체크를 했지. 그러면은 여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리을 원자의 수랑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쵸? 근데 분자의 수는 지금 2개에서 몇 개로 변했어? 3개로 변화했지. 이거 자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의 배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분자의 종류는 당연히 변화하는 거고 분자의 배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니은, 리을만 체크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만약 다른 걸 고르셨다면 이거 아마 감으로 푸신 거예요. 그렇죠? 3번 탄산칼슘 식 어떻게 될까? 자, 탄산칼슘 보통 이런 화학식이 나와 있을 때 탄산칼슘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써야 되지. 화학식을 표현할 때 칼슘을 앞에 내세우고요. 칼슘, 탄산을 뒤에 나타나죠. 탄산식 어떻게 써? CO3 맞아. CO3. 이걸 이온으로 각각 나타낼 때 CA는 몇 플러스야? 미나? 2 플러스고 CO3는 2 마이너스니까 둘이 결합을 1대1로 결합하죠. 맞아. 아무튼 탄산칼슘을 밀폐된 용기에 넣고 반응한 다음에 상태에서 염산이랑 반응을 시켰네. 식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식 하나 그냥 써보자. HCl 염산이랑 반응을 시켰다. 자, 탄산, 칼슘. 칼슘이랑 산이랑 반응시키면은 보통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기체가 생성될까? CO3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이산화탄소가 보이지 않아? 이 안에 CO2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보통 발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H, 그림만 봐도 물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식을 몰라도 물이 발생하는 걸 따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모든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가 배운 법칙 1,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기체가 생성하는 경우에는 열린 게 말고 닫힌 개에서 질량이 보존되지, 그치? 근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보존이 안 되지. 질량이 어떻게 돼? 질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생겨. 그렇다고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질량이 따로 감소하는 것 뿐이야. 자, 근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질량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체크하셔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놨으면 그만큼 질량, 그 가스가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가스는 CO2고요. 감소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6번이 간단하니까 6번 먼저 볼게요. 질량.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볼트는 1개 넣었는데 이거 14g짜리고요. 너트는 1g, 3개 넣었는데 하나당 1g짜리야. 그러면 B 하나랑 N 3개가 결합했어. 질량 물어보거든? 그럼 이거 몇 g이야? 14g. N이 1g짜리인데 3개 있대. 1 곱하기 3은 3이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4대 3.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3분의 1 어떻게 쓰신 것 같은데 답은 1번이고요. 5번 10% 아이오딘화 칼륨. 자, 이거 식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뒤에 있는 거 먼저 써야 되지. 아이오딘화 칼륨. 칼륨 뒤에 있는 걸 먼저 써야 돼요. 칼륨 K 보고 아이오딘화. 뭐야? 아이오딘이지. 자, 아이오딘. 음이온은 화를 붙여요. 쓸 때. 이온화 될 때는 아이오딘화 오는데 이거 17쪽이거든요. 여러분 주기율표 안 배웠죠? 17쪽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칼륨은 보통 플러스 1일가예요. 그래서 1대1로 반응해서 KI 이렇게 쓰게 됩니다. KI. 아무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10% 질산 납 수용액. 질산 납 수용액은 어떻게 쓸까? 납은 PB. 파리바게트 아니죠. PB 쓰고요. PB는 몇 플러스가 되게요? 우리 PB 2 플러스. 자, 질산은 어떻게 쓸까요? NO3. 몇 마이너스 되게요? HNO3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라서요. 이거 2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않아도 되네요. 근데 우리는 한 살짝 더 가서 근데 식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봤어요. 자, 아무튼 질산납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의 높이가 다음과 같았다. 자, 이거를 반응시켰을 때 아이오딘화 칼륨은 양이 일정한데 질산납을 여기다가 계속 양을 다르게 해서 추가하면 앙금이 지금 생긴다라는 거죠.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긴대요. 아이오딘화 납. 그러면 PbI2가 생성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앙금이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아이오딘화 앙금의 높이가 456에서 아이오딘화 납의 앙금이 어떻게 돼요? 3.6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더 이상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6.0에서
더 이상 증가가 안 하니까 소진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0, 6.0에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번. 이 실험의 결과로 질량 보존, 우리 질량을 애초에 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번 땡. 2번. 시험관 1, 2, 3에서는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지금 질산납이 부족한 상황이거든. 1, 2, 3에서는. 그러니까 시험관 4번에서야 딱 맞는 양이거든. 그치? 1, 2, 3에서는 질산납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5번, 6번에서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한 상황. 4번에서가 둘이 딱 정확하게 완전히 반응해서 알자 이온이 남아있지 않죠. 4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 반응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남지 않고 모두 반응한다. 지금 이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이오딘과 납의 앙금 높이가 다르게 남아있는 거죠.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7번. 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 얘들아 원자량 혹시 암기하고 있니? 아니요. 수소 얼마야? 1은 외우고 있죠? 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 전후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수소 1g이랑 산소 10g인데 산소 2g 남았대. 그럼 1g이랑 반응한 산소는 8g 반응했다는 거고 수소 1g이 남았다는 거니까 8g이랑 수소 1g 1번이랑 2번이랑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A, 수소 3g이랑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몇 g일까? 수소 3g일 때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몇 g일까? 를 A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B, 생성되는 수증기는 얼마입니까?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질량 보존의 법칙 쓰면 안 되나요? B? 자, 우리 이거 원자량 몰라도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자량 몰라도 1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어? 그러면 3g일 때는 몇일까? 8배, 1대 8로 반응하지. 그럼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야 근데? 너 풀었네? 너가 못 풀었구나. 자, 3이면 몇으로 반응할까? 8배지. 그럼 이거 24g 반응하겠지. 그치?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 그러면 이 반응물의 질량은 그대로 생성물 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수증기는 얼마 생성이 돼야 될까? 27g이 생성돼야겠지. 온전히.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24g, 27g 고르시면 되겠네요. 9번. 수소, 산소 모여서 H2O 물이 생성되는데요. 화합물 A, 물은 살균작용 합니까? 그럼 물로 씻으면 여러분 몸이 살균작용 되면 진짜 대박이겠네요. 아니고요. 2개, 1개, 반응물 3개의 분자가 있는데 2개로 줄어들었죠. 분자의 개수 늘어나지 않습니다. 3번 화학물 A는 전기로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배우지? 2학년 1학기에 원소 배울 때 물의 전기분해 단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배우거든요. 전기분해에서 배워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합니다. 4번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종류도? 원자의 개수랑 종류 어때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원자의 개수랑 종류는 똑같지. 변하지 않지. 답 4번이네요. 화학물 A는 수소와 산소의 성질, 분자 자체의 정의가 뭐야?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쵸? 분자의 종류가 다르면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응, 아니지. 10번 질문 안 했는데 10번이랑 12번 11번 잠깐 비워두고 10번, 12번 같이 볼게요. 12번에 미음 보려고 하고요. 12번에 다를 같이 볼게요. 뭐 볼 거냐면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 종류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결합 끊고 결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에너지가 더 크고 낮냐 이거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뭐 이게 100이고 이거 120이야. 이걸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왜 그래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미음에 나오는 탄산수소 나트륨은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말하는 거는 열분해예요. 같은 말이에요. 열분해는 다른 말로 탄산수소 나트륨이 뭐냐면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고요. 베이킹 파우더의 열분해를 만약 식을 모르셨다면 뭐 여기서 식을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8번에 4번에 식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식 근데 몰라도 한번 써볼게. 맨 뒤에 있는 거를 앞에 꺼내야 되지. 나트륨, Na 먼저 꺼내고요. 수소 꺼냅니다. H, 그 다음에 탄산, CO3. NaHCO3를 열분해하는 거예요. 이거 열분해를 하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이거 세모 안 알려줬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세모가 가열한다는 뜻이거든. 이거 열분해하면은 뭐가 생성되느냐?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주세요. 자, NaHCO3, CO3가 있네. 아까 CO3 있으면 뭐 나온다 그랬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랬지. 이산화탄소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H도 있으니까 H2O, 물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수 맞추는 거 알려드렸으면 사실 2개 맞춰야 되고요. Na2, CO3 이렇게 하나씩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뒤에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면은 제과 제빵할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과 제빵 때 이걸 왜 넣냐면은 빵은 9%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시면은 뽀글뽀글뽀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공기방울이 생기거든? 혹은 여러분들 너네들 뭐라고 하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 쪽자? 뭐라고 해? 뽑기? 달고나라고구나. 선생님 부산에서는 쪽자라고 해요. 달고나라고 하세요, 서울은? 전 쪽자라고 했어가지고 쪽자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 거기에 베이킹 파우더 넣었거든요. 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이 안 타고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열분해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왜 뭐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에요? 이거 물어보면은 제가 할 말 없는 게 얘네 결합을 하고 있는 거 끊는 거 이거 결합 생성하는 거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커요? 저도 값을 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이고 어떤 건 발열 반응이고 이걸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잠깐 이거 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12번 잠깐 보시면 여기 지우개 그게 없네. 자, 에너지 준위가 반응물이 이렇고 생성물이 더 낮아. 그러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해? 방출하지. 그럼 주변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그리고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올라가면 주변에서 온도를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 이거는 흡열 반응. 그래서 12번에서 물어보는 건 발열 컵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 말하는 건데 주변에서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니까 발열컵은 기압과 같은 에너지 변화 나타나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냉찜질팩은 목표가 그거 자체의 주변, 그러니까 그걸 쓸 때 이게 차가워져야 되는 거니까 니은과 같은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요. 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가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는 거는 흡열 반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12번 본 김에 13번도 같이 보세요. 13번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이거 종류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고 나머지는 다 흡열 반응이에요. 암기하시고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11번 보면 되죠. 수소, 산소, 수증기 바로 9번에 있는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 수소랑 산소랑 수증기 이거 박스 개수 비가 부피 비라고 얘기를 했죠. 수소, 산소 부피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입니다. 2대 1이죠. 그래서 부피 비율이 틀린 말이라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5번부터 보자.
휴, 기체 부피비도 앞에 있는 박스 비율이랑 앞에 있는 큰 숫자 비율대로 부피비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3대 1대 2로 반응하는 건데, 수소 기체가 12ml로 반응했대. 그럼 3대 암모니아가 2로 반응하니까 12대 8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3대 2니까 다음 8 체크하시고요. 14번 틀리신 분 손. 14번은 답 뭐라 하셨어요? 이거는 저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3-3 갑시다. 8번.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일의 단위는 여러분 줄입니다. 와트 아니죠. 2번. 일의 양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은 나중에 일률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일률 아니고 일의 양을 물어보는 거라서 시간 나눈 값 아니에요. 틀렸어요. 3번.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동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일의 양도 0 맞습니다. 3번 맞아요. 4번.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정신적인 활동도 일에 해당했으면 좋겠지만 물리에서는 일에 해당 안 합니다.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손가락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가 아니라 0이 되는 값입니다. 틀렸어요. 12번 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랑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거든. 에너지랑 일은 전환 가능해. 그래서 지금 질량이 0.1kg 수레가 속력을 가지고 가다가 나무도막에 충돌해서 나무도막이랑 같이 정지를 했죠. 그래서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제 힘이 작용을 해서 힘을 작용한 만큼 이동을 했어요. 수레에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이 됐냐?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됐을까? 나무도막이 마찰력을 이기고 움직였지. 그 나무도막이 이동한 일로 전환이 된 거야. 일의 식은 마찰력,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근데 이거 우리 마찰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식을 세우면 되겠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 속력이 4래요. 4제곱이고 이동 거리가 4m. 됐지? 그러면 F 마찰력 구할 수 있지. 4 하나 날리고 2 마찰력 얼마야? 0.2N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15번 먼저 볼 건데 15번도 비슷한 문제. 질량이 4kg인 물체가 수평면에서 5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4kg의 5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속력을 2배로 느리고 싶대. 2배. 그냥 가만히 있던 애를 속력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 아니, 일을 해줘야겠지, 그만큼. 일을 해줘야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럼 얼만큼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 하는가? 얼만큼 추가를 해줘야 돼?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만큼 일을 더 해줘야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2배 하면은 그냥 운동 에너지 곱하기 2배 하면 돼, 안 돼? 속력이 2배니까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 값은 4배가 돼야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5 곱하기 4 해야 되고, 계산하면 얼마고? 50줄, 200줄, 차이가 150줄이 나거든? 그럼 150줄만큼 일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게 15번의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을까? 14번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서준아?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랑 질량 관련해서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운동에너지랑 관련해서 속력이랑 식 하나 그려달라고 하네. 그래서 그려보려고. 보통 Y축이 2K라고 되어 있고 질량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라고 하네. 둘이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면 둘이 어떤 식이야? 비례하고 있지. 그래서 1차 함수로 그리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V라고 표현을 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꼴로 나타내거나 V제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V제곱일 때 나머지 상수 취급하면은 운동에너지는 1차 함수 꼴로 나타내면 되는데 질량일 때는 1번, 2번 중에서 1차 함수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속력을 표현했을 때 VV일 때는 2차 함수니까 4번, V제곱일 때 5번일 때는 1차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2차 함수로 나타냈으니까 5번 틀린 목이죠. 답은 1번이랑 4번에서 고르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됐음? 모르겠으면 오답하면서 질문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단원평가 해설은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기에너지는 프린트 없고 하니까 3학년 1학기 책 있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책 펴시고 뭐부터 진도 나갈 거냐면 140쪽 그 생물에서 감각기관은 쪽 다음 주에 나갈 거고 신경계와 호르몬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신경계와 호르몬. 그래서 생물이라서 프린트는 따로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암기하셔야 하거든요. 암기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 준비하시고요. 140쪽이고요. 3학년 1학기 140쪽이고 필기 노트 준비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A4 용지 드렸지만 이거 집에 가셔서 붙이지 마시고 필기 옮겨서 오세요. 알았죠? 네. 안 돼요. 어디서 지금 오동주 그 얄딱구리한 그 작은 노트에다가 필기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섞이잖아요. 내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생물 말고 그 지구과학 파트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섞이잖아요. 안 돼요. 반발하지 마세요. 이번 신경계와 호르몬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옆반이랑 지도 맞춰야 돼가지고 조금 안 나갈 거니까. 많이 나갈까요? 좋아요. 많이 나갈 테니까 많이 열심히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응? 다음 주에 한다고요. 우리 신체를 좀 그리고 시작할걸? 우리 신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제목이에요. 신경계가 있고 호르몬이 있어요. 아우. 우리 2학년 때 배운 생물이랑은 조금 달라요. 3학년 때 배우는 생물은. 신경계랑 호르몬 두 개가 우리 신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은 신경계에만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신경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중추,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중추, 너무 높이 잡았다. 윤서아, 여기 위에까지 선생님이 영상 잡아놨어? 여기까지 나와? 중추 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의미하는 말단에 말초 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거예요. 힘들어.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중추 신경계는 다시 뭐랑 뭐 두 가지 딱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추 신경계는 대뇌, 뇌라고 할게요. 미안 썼으면 미안. 뇌랑 척수 이 두 가지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척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척추는 뼈고요. 척수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척추 아님. 그래서 뭐 먹방 같은 거 보시면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 척수, 뭐 등골 척수 먹방 뭐 이런 거 있던데 안에 뭐 능글능글 뭐 이렇게 뭐 징글징글한 거 먹더라고요. 뭐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척추랑 척수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았죠? 척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신경 같은 거라서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척수는 여기 연결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라서 굉장히 길게 있겠죠. 길게 있는 부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다시 보시면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자율신경계라는 걸로 다시 구성이 돼요. 뭔가 자율적이다. 자율활동 이런 건 어떤 거야? 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율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교감 기억입니다.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얘네들은 짝꿍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거지. 짝꿍 같은 존재라서 내가 T야. 그러면 한 명은 F 역할을 해줘야 되지. 부부 사이면은 둘 다 T면 좀 어려워. 둘 다 F면 좀 그래.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은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은 한 명은 반드시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누가 올려주면 내려주는 역할. 워워워 진정해.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용어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항작용을 하는 사이예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 건데 일단 개요 간단하게 썼고요. 언제 배우더라? 2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죠. 자, 우리 생물을 구성하는 제일 기본 단위가 뭐예요? 그쵸? 세포는 모여서 뭐가 되죠? 세포는 모여서 조직이 돼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됩니다. 근데 이거 동물이랑 식물이랑 다시 다르죠. 동물은 여기서 뭐를 추가해야 되지? 맞아요. 동물은 여기에 기관계를 추가할 거고요. 식물은 조직계를 추가할 겁니다. 자, 기관은 우리 동물만 할 거니까 동물만 집중해서 보시면 기관, 눈이 아파요. 코, 비염 있어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 장이 아파요. 폐가 아파요. 폐가 아프진 않죠. 폐가 이상해요. 뭐 기관, 병원 같은 데 가는 거고 이런 기관들이 모인 거를 기관계라고 하죠. 역할이 같은 거. 이 신경계가 이 기관계를 의미하고요. 이 기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뇌, 척수, 기관들이죠. 그럼 결국에 이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 기본 단위가 있듯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이해하셨죠?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뭐라 했어? 맞습니다. 기본 단위,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을 가시면은 뭐 의대 가시거나 한의대 가시거나 약대를 가시거나 치대를 가시거나 치대 가고 싶다 안 했어? 누가 치대 가고 싶다 했는데? 너 아니야? 죄송해요. 누구였을까? 아무튼 혹은 뭐 근데요? 안 되는데요? 그리고 뭐 생명 쪽 완전 공대 뭐 기계공, 뭐 컴공 이런 게 아니고서 뭐 화생공이라던가 화학생명공학 뭐 이런 쪽 가고 싶다면은 생명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명원. 그럼 생명원을 가게 되시면 킬러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수능 같은 거 보실 때. 그때 킬러 문항 유전못 빠지게 된다고 하긴 하지만 유전이랑 이 신경계를 깊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킬러 문항 되는 거. 이거 엄청 깊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뉴런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전에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3가지가 되느냐?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딱 3가지밖에 없는데요. 얘네들이 생긴 것도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하는 역할도 달라요. 감각뉴런이 하는 거는 느껴요. 감각을 느끼는 아이들.
연암 뉴런은 뭔가 명령을 내리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을 느끼고 뭐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 운동 뉴런은 뭐 하는 애들일까? 움직이는 아이들이겠지, 그치? 움직이는 아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 생긴 거는 다 다르지만 뭐 인간들도 생긴 건 다르지만 눈, 코, 입, 기본적으로 팔, 다리 달린 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긴 틀은 똑같아요. 별같이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 다리가 막 달려 있고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안 써? 쓰세요. 왜? 그리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높아요. 그림 진짜 왜 이러냐? 자, 이렇게 부렁부렁 집중하세요. 이 정도면 많이 잘 그리는 거예요, 이제. 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세포체부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별같이 생겼어요. 별같이 생긴 약간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부. 여러분 핵 배우셨죠? 1학년 동안했다고 쳤으니까 핵 아세요? 핵 들어보셨어요? 핵? 세포의 모든 정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이 위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의 중심이 되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경세포체는 핵이 존재하는 본부 역할이라고 할게요. 본부. 여기 이 뉴런도 어쨌든 살아있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모든 소기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소기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뉴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소기관도 쓸게요.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소기관이 어려운 세포기관이라고 쓰셔도 돼요. 세포기관이 존재하는 부분을 여기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이 가지돌기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뉴런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엄청 여러 개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만 앞에 그려볼게. 간단하게. 작게만. 여기 앞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앞에서 자극이 있었겠지? 이 자극을 정기적 신호예요. 신경계는 찌릿찌릿 좋아하는 사람을 봤어. 병석을 봤어. 찌릿찌릿 띡 신호가 왔어. 그럼 앞에서 신호가 오면은 이 가지돌기가 앞에 있는 뉴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돌기야. 가지돌기의 역할은 앞 뉴런의 정보 발호해서 신호라고 쓸게요. 정보를 수용하는 역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수용체, 손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돌기의 역할이고요. 축삭돌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몸의 역할로 이제 여기서 받아들이는 전기 신호를 뒤에 있는 뉴런한테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축삭돌기는 전기 신호를 뒤로 보내는 역할.
사실은 그냥 추가로 그냥 드리는 말씀. 여기 축삭돌기 부분이 어떤 뉴런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없이 그냥 민무늬 달팽이가 뭐 이렇게 집이 없듯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줄이 흰 줄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은 되게 안 좋은 애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있는 게 신호를 빨리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하고 다 달려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축삭돌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점프가 가능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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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처럼. 뭔지 알겠어? 다 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다 달려야 돼가지고 오히려 더 느린 뉴런이 돼서 오히려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학교에서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뉴런 생김새가 다양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에서 뒤로 전달한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추가. 신경 전달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에 신경 시그널을 뭐 예를 들어서 띡 줬어. 여기 팔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여기 뉴런한테 신경을 줬어. 신경은 뒤로만 가요. 여기 앞에 있는 뉴런한테까지 갈 수 없어. 역행 못해. 물론 여기에 신호를 주면 이 하나의 뉴런한테는 앞으로 갈 수 있어. 이 하나한테서는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뉴런한테까지는 역행할 수 없어.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한테까지는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전달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뉴런을 건너서까지 역행은 못하는 개념이야. 신호는 무조건 뒤로 가야 돼. 뒤에 있는 뉴런한테 전달이 가능한 거야. 이해됐지? 있을까? 자, 그렇고요. 자,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거를 일단 지금 미리 써놓고 설명을 해줄 건데요. 뇌랑 척수가 구성되어 있는 중추신경계는 알아두세요. 연합뉴런만 구성되어 있어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의 종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연합뉴런만 있어.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에는 핸드폰 뭐 자니? 그 책 읽고 있는 거니?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에는 감각뉴런 없어요. 연합뉴런만 있어요. 알았죠? 이게 신경계니까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연합뉴런밖에 없는 거고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연합뉴런 없어요. 이 자율신경계에는 감각뉴런이랑 운동뉴런이 있어요. 뇌에 운동뉴런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 뇌가 움직인다는 거잖아. 뇌가 움직일 수는 없죠. 뇌에 감각뉴런이 있으면 뇌 수술할 때 아프겠네요. 뇌는 감각뉴런이 없어요. 뇌 수술할 때 안 아파요. 그래서 뇌 수술할 때 이거 뚜껑 열고 눈 떠 있어요. 눈 뜨고 뇌 수술할 때 안 아파요. 뚜껑 열 땐 아프겠죠. 뇌 뚜껑 열고 이렇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뭐 조절이 안 돼요. 지금 되네 뭐 이런 거 그렇겠지만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시력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그럼 눈을 내가 뜬 상태에서 눈이 제대로 보이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근데 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여기 잘릴 때 죽는 거야. 안 죽어요. 이게 뚜껑 자른다고 죽진 않아요. 내가 잘리면 죽겠. 뭐 과다출혈 이런 걸로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냐고요? 꼬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내가 뼈 위에 얹어져 있는 건 둥둥 떠다니는데. 뼈 위에 있는 걸로 알아요. 동동 떠다니진 않아요. 여기 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뼈 위에 이거 뼈 까고 여기 위에 떠 있는 거 둥둥둥둥 떠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안에는 뼈 여기에 눈이랑 이런 데 뼈 이렇게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사는 아니어서 이런 거 배우지는 않아요. 두개골요? 뼈는 잘 붙어요 서로. 그 신체에서 뼈가 뼈 부러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뼈에 뭐 풀 붙이세요? 아니에요. 뼈 부러지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이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깁스 해놓잖아요. 뼈는 신체 같은 거는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맞춰주기만 하면은 뭐 신경 같은 거는 제대로 꼬매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이어놓으면 알아서 지들끼리 붙어요. 근데 뭐 제대로 맞춰야겠죠 두개골? 막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아무튼 자 보세요. 뜨거운 거 손 됐어요. 그러면 손에 뭐가 있을까? 감각뉴런이 있겠지. 그래서 감각뉴런이 그림부터 잠깐 감각뉴런이 있어요. 손에는 감각뉴런이 느끼고요. 감각뉴런이 느낍니다. 뜨거워. 뜨거워서
이어서 뇌로 가요. 뇌로 가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감각뉴런도 그 가지돌기랑 신경세포 제가 다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할 거 좀만 기다려봐. 방광류는 느껴가지고 뇌라고 설명 안 할게요. 뜨겁다. 잠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뜨겁다 지우고 뜨거운 거 말고 딴 걸로 할게요. 누가 꼬집었어요. 꼬집. 누가 내 손을 꼬집었어. 내가 느껴요. 감각 뉴런식을 느껴요. 그럼 이제 뇌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누가 꼬집었네. 이 친구를 내가 때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뇌로 가요. 뇌는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연합 뉴런으로 가요. 명령을 내려요. 명령. 야, 때려. 자, 그래 근육한테 갑니다. 불끈. 자, 근육한테 가요. 근육이 이제 운동 뉴런이 있을 거예요. 운동 뉴런으로 한테 갑니다. 운동 뉴런으로 가서 명령을 내리겠죠. 퍽. 자, 그러면 얘네들이 생김새가 선생님이 아까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 일단 연합 뉴런부터 특이합니다. 일단 얘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신경세포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체만 있어요. 연결만 해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물어볼까 싶긴 한데 이 그림만 보고도 나중에는 이게 연합 뉴런이구나, 이게 감각 뉴런이구나, 이게 운동 뉴런이구나 이것까지 구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다음 운동 뉴런은 이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기본 생김새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육한테 가서 그림 욕심을 버리자. 근육한테 갑니다. 이해됐죠? 이게 운동 뉴런이고요. 이게 연합 뉴런이고요. 자, 감각 뉴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감각 뉴런은 여기에는 신경세포체가 안 달려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옆구리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어요. 옆구리에.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진이래 책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 있는 분들 보시면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나와 있는 거는 감각 뉴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셨으면은 중추신경계 먼저 볼게요. 뇌. 2번. 뇌부터 보자. 너무 크게 그렸다. 그림이 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이번 순간네 4번 갔네. 2번 순간 4번. 네,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세요. 왜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것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릴 수 없어요, 선생님은. 네, 이 정도면 잘 그린 겁니다. 간략하게. 연수. 맨 밑에 있는 거. 이 정도면 그리면 잘 그린 거예요. 암기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책에 있는 것까지 그려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책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나보다 못 그린 거지.
이제 이 위치랑 이름이랑 기능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 그렸지? 설명해볼게. 대뇌. 이 윗부분. 자, 뇌는 사실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좌뇌, 오른쪽,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우리 몸의 좌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놔져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대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약간 고등 학습 뭐 이런 거 추리 감정 인간이라면 동물이랑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고 학습 추리 뭐 감정 이런 고등 뭐라고 하냐 고등스러운 그러니까 동물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 고등 정신 활동이라고 합시다.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학습, 추리, 감정. 자, 손해는 여기 뒤에 달려있어요. 색깔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뒤에 달려있는 거는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일단은 역할은 이렇게 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으면 이 줄만 따라서 한 발로 걸어보세요. 라고 할 때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몸의 균형을 잘 맞춘다거나 혹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이거를 담당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손에는 뒤에 있잖아. 그러면 추라고 한번 생각해봐. 뒤에서 추가 달려있어. 그래야지 균형 잡는데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자세 유지할 때 뒤에서 추가 잡아줘야지만 자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추라고 생각하시면 자세 균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암기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중간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중간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중간뇌예요. 알았죠? 여기 가운데 중간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 중간뇌 뇌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서 코 빼고 중간에 있는 거 뭐야? 코 빼고. 광대 말고. 뭐라고? 나 여드름 없어. 눈이죠, 눈. 병원 갔을 때 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려고 뭐부터 해? 실려오면. 눈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불 비춰보는 거 알아? 이 환자 그러니까 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는지 눈 까가지고 이렇게 눈 이렇게 봐. 뭐 보냐면 빛을 비춰봤을 때 눈동자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보시면은 햇빛이 많은데 가면은 고양이 눈이 어떻게 팽채 이렇게 아직 안 됐으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눈동자가 휙 작아져. 그리고 어두운 데 가면 눈동자가 확 커져. 빛 조절을 한단 말이지. 그거를 눈이랑 관련된 거를 조절하는 것이 중간뇌예요. 뇌의 중간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눈의 움직임, 눈이랑 관련된 건 다 중간뇌라고 생각하시면 돼. 눈의 움직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뇌 수술할 때 눈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의 움직임, 눈의 빛 조절 등 관여하는 게 어디다? 중간뇌 부분이 눈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간뇌는 여기 중간에 있어요. 진짜 중간, 연수, 척수 이 세 가지는 생명에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조금 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뇌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설할 때 나는 얘기해줬고 아직 이번에 재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 이번에 배우게 될 건데 항상성 얘기했어. 항상 너는 특히 내신할 때 한 번 더 얘기해줬어. 항상 유지해야 되는 성질 체온이라던가 체액의 농도 같은 거 유지해야 되는 거는 간뇌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체온, 체액의 농도 등 항상성 조절에 관여.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에 동그란 부분이 연수 아니고 연수. 그다음 쭉 내려오는 게 척수. 자, 척수 먼저 볼게요. 척수는 쭉 내려오는 거. 혹시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세요? 뭐야, 그 벨 흔들고 나서 먹이를 주는 걸 계속 학습시켰더니 나중에는 먹이 안 주고 벨만 흔드니까 걔가 침을 흘리기 시작했죠. 자, 걔가 이러는 거야. 저 흔들면 침 흘려야지 준비하고 있다가 저 흘리자마자 이렇게 써?
그냥 침 흘려야겠지라고 의지로 흘린 게 아닌데 침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무슨 반사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라고 해. 혹은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될 거야. 무릎에다가 병원에서 이런 거 해봤지. 여기를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 내가 나중에 쳐줄게. 이렇게 치면, 지금 선생님이 서 있어서 안 돼요. 이거 치면은 이게 무릎 올라가요. 여기 무릎 중간을 치면 안 되고 무릎 살짝 들어간 부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다리 꼬고 아씨 힘드네. 다리 꼬고 이렇게 여기에 힘을 주면 안 돼. 다리 꼬고 아씨 내가 지금 안 앉아 있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다리가 붙어 있으면 안 돼. 다리 힘을 주고 있어도 안 돼. 다리 꼬고 힘이 안 들어 있을 때 여기를 창 치면 이게 슝 하고 올라가요. 무조건 반사거든요. 나중에 다들 한 번씩 쳐드릴게요. 무조건 반사에 관여하는 부분이 여기 척수예요. 자신의 의지랑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내 의지로 그래서 파블로프에게도 내가 의지로 침을 흘려야지라고 안 했잖아. 의지랑 관련 없이 일어나는 반사에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연합 유런 중에 하나죠. 척수. 하나 써주세요. 무조건 반사 관여하는 중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지? 연수. 연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연수 누구랑 닮았을까? 이게 비슷해. 연서랑 비슷하지. 생명이 직결돼요. 진짜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직결. 연서쌤의 수업은 생명이 직결된다. 생명이 직결되는 거 뭐 있어? 왜 조용해?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거 내가 의지로 심장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네? 심장 뛰어야지. 너 잘 때 그러면 심장 뛰고 있어야지. 심장 뛰고 있어. 너 지금 죽어. 심장박동. 호흡해야지. 아, 시험 문제 풀어야지. 이러면 죽는 거죠. 한순간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호흡 운동. 혹은 중간에 내가 이렇게 재채기 해야지라고 안 하지. 재채기 이런 것들 다 누가 담당한다?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연수가 담당하는 거예요. 알았죠? 연수가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 외우세요. 대뇌, 위치, 그림, 기능. 하나는 더 해야 되는데. 간내랑 중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간내가 여기 있고 중간에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야. 하나만 더 할게. 자, 길항작용, 교감이랑 부교감, 자율신경. 뇌랑 척수는 그래도 얘네들은 좀 제외. 대뇌 이런 것들을 대뇌 정도는 내 의지로 뭔가 해야겠다. 대뇌 이런 거지만 자율신경계는 지 멋대로 합니다. 자율신경. 자, 그래서 교감이랑 부교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자율신경이랑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상황에 따라서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은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워? 어떤 동물? 동물이 무섭니 너네? 뭐가 무서워? 어떤 상황이 무서워? 알았어. 숙제가 많을 때.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이렇게 나누고 동공, 심장박동, 소화, 또 호흡. 하나만 더 할까? 동공, 심장박동, 소화, 호흡. 땀. 이 정도? 이 정도만 할게요. 교감신경은 내가 긴장되는 상황, 좀 놀라고 무서운 상황인데 이거 해볼게요. 호랑이 만났을 때 해도 되고요. 숙제가 겁나 많은데 숙제 안 해왔을 때. 숙제 많을 때. 긴장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들은? 너네들은? 자, 부교감신경 숙제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숙제가 많아. 동공 어떻게 돼? 동공이 막 놀랄 때 어떻게 돼? 눈이 커지지. 동공 확대. 심장 어때? 벌렁벌렁. 너 숙제로 하자. 심장 벌렁벌렁 안 되잖아. 상황 바꾸자. 호랑이 만났을 때. 심장 벌렁벌렁. 심장박동 촉진되겠죠? 얘들아 심장 뛰면서 소화가 잘 될까? 호랑이 만나서 소화가 잘 되네. 소화가 잘 되네요. 막 가스 활용수 필요 없어요. 막 이러지 않겠죠? 소화 억제됩니다. 호흡은 어때? 호흡이 막 가빨라지겠지. 소화래. 호흡 촉진. 땀 어때요? 땀이 막 땀이 막 줄줄 흐른다라고 표현하나요? 땀 촉진이라고 쓸게요.
자, 부교감신경. 자, 숙제 없을 때, 숙제 없어, 하나도 없어. 아싸. 동공이 작아진다는 말은 좀 웃긴데요. 축소됩니다. 심장 박동이 반대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억제라는 말은 심장이 안 뛴다는 말 같아서 좀 억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억제되고요.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죠. 숙제가 없대요. 아, 소화 굉장히 잘 됩니다. 촉진됩니다. 호흡이 멎어요. 억제되고요. 땀도 멎어요. 억제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교감신경 하나만 외우시면 그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네요. 하나도 없죠? 내가 무서우면 소화 잘 안 돼. 무서우면 배 시험 기간 때 생각해봐. 소화 잘 돼? 시험 볼 때 소화 안 되잖아. 소화 안 된다는 애들 있지 않아? 그래. 그래서 자회 때는 반응 경로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안 됐으니까 일단 이번 숙제는 오답노트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